2016년 9월 일본 치바현 시스이마치의 한적한 시골 마을. 평소 트위터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던 21살 청년 타케우치 료가 며칠째 연락이 두절되자 그의 친구들이 집을 찾습니다. 불 꺼진 집, 고요한 어둠 속,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에는 작은 떨림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연 건 료의 친누나 타케우치 에미. 당시 25살이었습니다. 동생은 지금 집에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녀가 동생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정작 료는 방에서 자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료의 승용차는 여전히 집 앞에 주차돼 있었고 항상 들고 다니던 태블릿 기기는 집 안 와이파이에 접속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정황은 료가 집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지금 이 집 안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한번 에미에게 말합니다. 직접 확인하게 해줘요. 하지만 에미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알바 가야 돼. 차갑게 대답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상함을 직감한 친구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 날 경찰이 집을 수색하겠다고 하자 에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것은 끔찍하게 훼손된 타케우치 료의 시신 일부였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했던 친누나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 그날 이후 조용했던 마을은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누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이 비극의 전말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타케우치 에미와 료 남매는 총 4남매 중 첫째와 막내였습니다. 부모와 일남 삼녀로 이루어진 이 가정에서 에미는 장녀로 1991년에 태어났고 남동생 료는 그로부터 4년 뒤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이들의 가정 환경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엄격했고 잘못을 하면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가족 문제엔 거의 무관심했습니다. 에미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곧이어 암까지 발병합니다.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세는 빠르게 기울었죠. 결국 부모 사이도 나빠져 에미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 부모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남매들은 엄격했던 어머니를 피해 아버지를 택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입은 영원, 이 집은 이제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결국 어머니 쪽으로 보내졌고 이후 아버지와 에미, 둘째 여동생, 막내 아들 료만이 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에미는 대학교를 스스로 포기하고 가장 역할을 떠맡습니다. 고작 20살 남짓의 그녀가 가장의 책임을 짊어진 것이지요. 동생들은 아직 학생이었기에 돈이 많이 들었고 에미는 한창 멋부리고 싶을 나이에 옷이나 액세서리도 포기한 채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번 돈으로 동생들의 밥값과 용돈, 휴대폰 요금까지 챙기며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책임감 강한 맏언니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평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아버지가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여동생도 집을 떠나면서 이제 이 집에는 에미와 료 단둘만 남게 됩니다. 오랜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살아온 집에 남겨진 두 남매는 처음엔 의지하며 잘 지내는 듯했습니다. 함께 외출도 하고 서로를 챙기는 다정한 남매였지요. 하지만 둘만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작은 불만들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만, 오해, 책임감, 그 무게는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규칙, 금이 가는 남매의 관계, 두 사람만 남은 치바 시스이마치의 집. 둘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소소한 다툼을 막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기 위한 세 가지 생활 수칙이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규칙들은 차례로 깨지고 맙니다. 첫 번째 규칙은 생활비를 균등하게 분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살게 된 당시 요는 이미 성인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있었기에 에미는 동생이 당연히 생활비를 보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료는 여전히 누나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만 했고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을 돌봐온 에미에게는 동생이 그 모든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서로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의였지만 요는 이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부재 중일 때 무단으로 그녀의 방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가 하면 에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건드는 일도 잦았습니다. 남매 사이에도 지켜야 할 거리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료는 그녀의 사적 공간을 무단으로 들락거리며 그 선을 계속 넘었고 그로 인해 에미의 감정은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상대방 허락 없이 손님을 집에 들이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료는 이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료는 자신이 즐겨하던 리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을 자주 집에 초대했고 그들은 밤늦도록 큰 소리로 떠들며 게임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그 집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의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약속을 어기기 일수인 남동생 때문에 그녀의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갔습니다. 근처 이웃들마저 남매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인에게 동생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료 또한 친구들과 SNS를 통해 누나를 험담하기에 시작합니다. 료가 불만을 터뜨린 부분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에미가 혼자 독차지했고 그 사실을 료에게 숨겼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료는 크게 반발하며 누나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물론 에미도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친 자신이니 유산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남은 가족 부양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되었고 그제야 비로소 그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위해 전자드럼을 구입하고 발레 수업도 시작하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료의 눈엔 그 모습이 단지 사치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는 누나가 정기적으로 받는 유산을 거의 다 혼자 써버렸다고 불만을 품었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SNS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남매의 불씨는 이제 말다툼을 넘어 폭발 직전의 긴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료의 트위터엔 기이한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바로 료의 방 바닥에 바나나들이 어지럽게 뿌려진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누나와의 다툼을 암시하는 듯한 이 게시물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누나가 동생 방에 안가품이라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동생이 악의적으로 누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올린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매 사이의 관계가
온라인상에까지 드러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8월 31일경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날 에미와 료는 다시 한번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쌓인 감정이 폭발한 두 남매는 거칠게 언쟁했고, 분노한 료가 언성을 높이며 에미에게 달려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에미는 순간적으로 격렬하게 달려드는 동생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가까이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었고, 그날 밤 그 집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미가 그 칼로 자신의 하나뿐인 남동생을 찌르고 또 찔러 살해한 것입니다. 료의 짧은 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모두 그녀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진 일방적인 진술일 뿐입니다. 동생이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려 했는지, 에미가 정말로 정당방위로 찔렀는지는 외부인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이 조용한 집 안에서 누나의 손에 동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의 충돌로 눈앞에 벌어진 참혹한 결과, 그 순간 에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충격으로 정신이 멍해졌을까요? 그러나 감정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그녀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동생의 시신을 훼손하여 증거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에미는 료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내어 냉장고에 넣어 숨겼습니다. 범행 도구로는 집 안에 있던 부엌 칼과 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 혼자 제 몸보다 무거운 동생의 사체를 처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잔혹한 일을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에미는 시신을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집안 곳곳에 숨겼고, 일부 잘린 뼈는 냉동고 깊은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또 잘린 살점 일부는 집 밖으로 몰래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사라진 것처럼 꾸며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것입니다. 끔찍한 범행 다음 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하던 대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냉장고 앞을 스쳐 지나가던 그녀, 문틈 사이로 스며나온 핏물이 살짝 보였지만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말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단 한 번의 결근도 없이 평소 일하던 동네 슈퍼마켓에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동생을 살해한 살인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과 후에는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지인들과도 평소처럼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 그 누구도 그녀의 집 냉장고에 참혹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시신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동생의 신용카드를 꺼내 온라인 쇼핑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를 통해 꽃무늬 원피스를 포함해 4가지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동생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치장하는 물건을 산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범행 후 약 2주간 이런 평온한 일상을 연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중 생활을 할 수는 없는 법. 시간이 흐를수록 지인들 사이에서 료의 부재에 대한 의문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SNS로 매일같이 근황을 공유하던 료가 어느 날부터 글을 올리지 않자 친구들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가 고장났나? 어디 여행 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째 연락 두절 상태가 이어지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료가 과거에 힘든 일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혹시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이 9월 12일 앞서 도입부에서 묘사된 대로 류의 집을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마주친 에미의 수상쩍은 행동에 확신했지요. 집안에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친구들은 경찰에 가택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강제 수색을 벌인 끝에 참혹한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류의 시신 일부가 냉장고 등 집 곳곳에서 발견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3일 일본 전역의 뉴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25세 친누나, 친동생 토막 살해 후 냉장고 은닉, 친족 간 최악의 비극.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사회는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가족 간 살인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친누나가 친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에 은닉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엽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에미는 경찰 조사에서 남매 간 사소한 다툼으로 홧김에 동생을 죽였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단독으로 저질렀다며 다른 공범의 존재는 부인했습니다. 시신 훼손과 은닉이라는 쉽지 않은 작업을 여성 혼자 해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공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에미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반 후인 2018년 2월 치바 지방법원에서 그녀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선 그녀의 모습은 초췌하고 왜소했으며 법정에서 그녀는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진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에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만큼은 부인했습니다. 그녀 본인도 법정에서 동생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동생에게 공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방어하다가 칼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에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칼로 여러 차례 찌른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숨기고 친구들에게 거짓말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는 친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 없이 일상을 꾸몄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내내 에미는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답변을 이어갔고 판사는 그런 그녀에게 몇 가지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체격이 더 큰 남동생과 몸싸움했는데도 왜 피고는 상처 하나 없었는가? 왜 진술 번복이 이뤄졌는가 등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3월 5일 1심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고 염치 없는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맏딸이라며 에미를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에미 측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1심 판결에서 형량만 일부 조정되었을 뿐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 2월 8일 열린 도쿄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에미에게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1심의 10년형보다 감형된 7년형이 내려진 것은
그녀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이 일부 참작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살해하고 냉장고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언론들은 남매 살인 사건의 전말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여러 매체가 에미와 료의 불행한 가정사와 갈등의 세 가지 규칙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언론 헤드라인은 그녀를 가리켜 유산을 독차지한 후 동생을 살해한 누나, 가장의 짐을 진 비뚤어진 사랑 등 자극적인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대중들은 경악과 안타까움을 쏟아냈습니다. 친남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탄식이 이어졌고 한동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 사건 관련 키워드가 오르내렸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누나 에미의 잔혹한 범행에 분노하는 반응과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의견이 엇갈리며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아무리 동생이 속을 썩였어도 살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에미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시신을 훼손한 잔혹함에 대해 그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연을 보니 동생도 참 문제였다,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이라며 에미의 심정을 일부 이해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료의 행동들, 누나를 존중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기생하며 약속을 어긴 점 때문에 애초에 료가 누나를 더 존중했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100번 양보해 동생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도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다는 반박이 즉각 제기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의 증언도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이웃은 예전에 남매가 사이좋게 같이 다니는 걸 봤는데 최근엔 따로 다니고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에미는 늘 책임감 강한 맞이였는데 동생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면 료의 친구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료는 밝고 선한 친구였다, 누나와 문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줄은 몰랐다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SNS상에는 료를 추모하는 글이 이어졌고 그가 즐겼던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한동안 애도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 온라인 속 사람들 마음속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남겨진 질문들. 사건 이후 타케우치 남매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와 남은 자매들은 사건의 충격에 큰 슬픔을 겪었고 언론 노출을 피해 이사를 갔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웃음이 가득하던 가정집은 이제 범죄 현장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7년형을 선고받은 에미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을까요? 혹은 아직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고 형기가 끝나면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을 죽였다는 낙인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 간 갈등의 무서움을 환기시켰습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사소한 갈등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방치된 불만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미와 료 남매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과연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누군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누나를 그 극단까지 몰았고 무엇이 동생에게 무감각한 태도를 허용했는지 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건을 되돌아보면
가정 안의 작은 약속들이 깨지는 순간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른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2016년 치바현 시스이마치 남매 살인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폭력과 증오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던 누나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는지, 그 내면의 어둠에 대해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비슷한 갈등을 겪는 가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화와 이해로 문제를 풀 수 있길 바라봅니다. 결국 가족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위안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한때 남매끼리 장난치며 웃던 추억은 이제 피로 물든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끝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장 가깝기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이름, 가족.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얼마나 큰 불행이 닥치는지 이 사건은 뼈아프게 일깨워 주었습니다.